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경제 얘기 쉽게 풀어볼 거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핫 이슈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소 요란스러운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치면서 그와 함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부터 살펴보시면 강원 영동이 50에서 최대 150mm 이상, 또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40mm, 남해안과 제주도는 5에서 10mm가량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12도에서 19도,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날씨가 쌀쌀해지면 건조해져요. 네. 피부도 건조해지고 또 우리 눈도 또 건조해지는데 우리 눈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눈 건강에 대한 얘기 먼저 시작을 좀 하죠. 네, 눈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안구 질환 예방하셔야 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안구 질환 백내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으로부터 눈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증가해 건강한 100세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갑갑하고 앞이 눈곱이 자주 끼는 것 같고 그런 거 그걸 모르고 여지껏 한 1년을 지냈어요. 백내장기가 있대요. 당황스럽고 무섭고. 바로 노화로 인해 찾아오는 다양한 안구 질환인데요. 그중에서도 노안과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안구 질환, 백내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명 1위는 백내장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이 되게 되는 질환이고요. 대표적인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라는 백내장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백내장으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방충아 씨. 안경 없이 살아온 세월만 50년. 하지만 이제 안경은 그녀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글씨가 이렇게 안경을 안 꼈더니 완전히 뽀해가지고 흐리고 그래서 이걸 내려봤더니 그나마 환하게 보이니까. 좀 시력이 어떻게 됐어요? 시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2.0.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는 눈 건강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력 저하와 흐려진 시야는 방충아 씨의 일상도 흐리게 만들어버렸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간단한 설거지를 할 때조차 안경을 끼지 않으면 눈앞이 흐릿하게 보여 꼼꼼하게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일이 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안경 끼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안경을 끼고 보니까 겨우 닦아져서 다시 닦는 거야. 이거 봐, 이런 거 안경 끼고 기껏 닦았는데 지금 중년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질환 백내장. 문제는 노안과 헷갈리기 쉬워 방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백내장기가 있대요. 당황스럽고 무섭고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방충아 씨와 마찬가지로 일상이 뿌옇게 변해버린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죠? 올해로 65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김기휘 씨입니다. 지금 뿌옇게 보이니까 뭐가 끼어있는 상태겠죠. 이게 약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불편하니까 이 돋보기에 의존을 했죠. 최근 들어서 시야 흐림 증상이 심해져 백내장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데요. 곽 기사님 회의합시다. 네. 오늘 이번에 베트남 협력사에서 하루 한 번 진행되는 회의 시간은 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그걸 지켜보는 동료 직원도 안타깝다는데요. 다시 출력하겠습니다. 돋보기 없으실 경우에는 거의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따로 출력을 해서 사이즈를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지 못해 속상한 김기휘 씨. 자신의 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정밀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가 우려했던 것처럼 백내장이 맞는 걸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김기희님은 지금 백내장이 오신 상태고요. 백내장 정도는 저희가 크게 봤을 때 1에서 5단계를 나누는데 한 2단계에서 한 3단계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걸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치료를 해줘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돋보기도 안 쓰게 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백내장 수술 후 눈 건강 회춘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평범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유난히 존재감이 돋보이는 주인공 이학재 씨. 그 운동을 내가 자주 했었는데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눈 수술하고 나와서 운동하고 그러니까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의 눈 건강 관리 비법은 무엇일까요? 여보나 운동 갔다 왔어. 운동 많이 했어요? 예. 당신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 운동하고. 건강했던 눈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백내장이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눈은 아주 참 잘 보여 있었어요. 지금 내가 74인데 74살까지 안경을 한 번도 안 쓰고 그랬는데 종합검진을 병원에 가서 받으러 갔는데 백내장이 심하다고 수술을 하라고. 옆에서 지켜봤던 아내는 남편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브로콜리부터 양배추와 파프리카 등 싱싱한 채소들로 식단을 바꿨고요. 일반 쌀밥이 아닌 검은 콩을 넣은 밥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눈 회춘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내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따라 더욱 꿀맛 같은 식사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무엇보다 최근에는 부부 금술까지 좋아져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눈에 좋다는 것만 알아서 이렇게 반찬을 해주니까는 좋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 건강 관리 비법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눈 건강 마사지가 그 비결. 안 했었는데 자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시원한 것 같고 맑아지는 것 같고. 건강한 식단과 마사지로 꾸준히 관리 중인 이학재 씨. 수술 후 한 달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눈물방 치료도 같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과연 이학재 씨의 눈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아버님 백내장이 너무 심하셨어가지고 망막이 사진이 찍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수술도 굉장히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제 수술 후에 시력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심한 백내장부터 수술을 했고요. 다행히 망막에 이상이 없어서 현재 시력이 잘 나오고 있으시는 상태입니다. 이제야 한결 후련해 보이는 이학재 씨. 앞으로 이제도 눈을 더 관리를 잘해서 이 밝은 세상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눈 관리를 잘하고 싶어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구 질환인 백내장. 꾸준한 관리로 눈 건강 지키면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백내장으로부터 눈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눈도 뻑뻑하고 건조해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눈 건강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 이야기에 이어서 경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 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 5주 정도 지금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얘기대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에 그쳤습니다. 4주 연속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국가 공인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걸로 판단하지만 전문가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한두 달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숨고르게 하면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거래가 줄어든 그런 태세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난 6월 15,000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달 4,000건대로 줄더니 이번 달에는 아직 480건밖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거래 절벽입니다. 사는 사람하고 줄다리기 힘겨루기 양상 같아요. 매매 가격은 거의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정중동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는 아파트도 적지 않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2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말 24억 6,1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좀 불안한 조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이렇게 정부가 진단을 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부동산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것은 네.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연하게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대목이 있고 최근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래량 급감, 네. 아예 폭감입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10,000건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0,000건 이상 정도가 나오면은 화랑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6월, 7월, 특히 7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잘 아파트 거래 안 하잖아요. 네. 16,000건이 정말 이례적이기는 했는데요. 8월에 6,000건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반토막이 났고 지금 네. 9월에는 글쎄요, 뭐 이따 집계가 나와봐야 네. 되지만 거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현재 서울 아파트,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절벽이다. 네, 뭐 이렇게 네.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표를 보셔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준히 증가했던 거래량이 말 그대로 정말 뚝 떨어졌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단 당국에서는 이제 드디어 부동산 규제, 부동산 정책이 먹히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책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게 쉽게 집을 사지도 못하고요. 뭐 대출 규제라든가 뭐 취득세율도 엄청 높고 팔 수도 없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도 있고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성사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대목이 있죠. 근데 궁금한 게 거래량이 보통 떨어지면 부동산 매매 가격도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관망세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조금만 올려서 사더라도 또 호가가 올라가서 잘 안 떨어지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막 화랑일 때는 거래가 어떻겠어요? 커지죠. 활발하죠. 네, 활발하죠. 그러니까 네. 거래가 이 정도로 폭감했다면 이건 정말 꽝꽝 얼어붙고 네. 가격이 떨어져야 네. 크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우리 아까 권영찬 전무가 얘기했지만은 가격은 뭐 그다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몇몇 강남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또 다시 새롭게 경신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서 아직까지는 좀 더 이 시장 해석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드문 거래가 되는데 이게 올라서 거래가 되니까 조금씩 오르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전반적으로 거래는 확 네. 줄어들어서 거의 약간 좀 이 네. 화랑이 끝난 것 같은 느낌도 같이 받고 있고요. 두 무게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전세 얘기는 지금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걱정이 된대.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 시장의 모습이었고 네, 네. 전세 시장은 지금 64주 연속 이게 뭐 집계기간에 그렇게나, 다르긴 네. 하겠지만 64주 연속 지금 그래요. 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데 집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가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전세가가 이 집값, 매매가를 넘어서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뭐 물론 이례적이고 일부 아파트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지만 안산의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가 2억인데 전세가가 더 높죠. 야, 3천만 원이 2억 넘다. 3천. 예, 관악구의 저 소형 평수이기는 하지만은요. 저런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거예요? 뭐 경제학 법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죠. 전세가가 왜 이렇게 오르냐?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전세가는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최근에 갱신된 임대차법 입법 시행 여기에도 이제 있으면서 전세가를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공급들이 굉장히 좀 딸리게 되면서 이 전세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세입자는 너무나 불안한 것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높은 전세 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집이 있을 때 집주인의 책임은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전세가가 그 집값보다 높은 이런 상황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들을 뭐 너무나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면 꼭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증여는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재 서울 아파트, 서울 부동산의 큰 특징 두 개 하나를 꼽자면 하나가 앞서 얘기했던 거래 급강. 두 번째가 증여는 급증인데요. 실질적으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건 뭐 우리가 뭐 매매도 있지만은요, 뭐 분양권 거래도 있고 뭐 또 법원에서 경매 나오는 모든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의 약 한 23%가 증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 게다가 강남구, 강남 3구에서는 전체 이 매매 이런 집 손바뀐 거래 중에 절반, 한 45%가 증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증여 건수 7월 같은 경우에도 3,300건 이상의 증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증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할 정도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증여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여가 많이 늘어나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 중과를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양도세 중과 내고 파느니 증여세 내고 증여하겠다. 증여세도 경우에 따라서 뭐 30억 이상이면은 50%이긴 하지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쪽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점이 정책 당국도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되면 시장의 공급 물량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증여는 매물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서울 뭐 이런 강남에는 공급이 나와야지 집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좀 유의를 하셔서 결국에는 공급 확대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퍼즐이다. 뭐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돈의 가치로 따지면 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도니까 이게 정상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뭐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까지는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당면된 경제 얘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추석 물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추석 때 어디 가세요? 안 갑니다. 요새 이제 주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명절 손절이라 그래가지고요. 명절에는 부모님 댁에 가지 않는다, 손을 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 쪽도 저희는 안 가고요. 또 친가 쪽도 저희 친정 쪽도 저희는 안 가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집에서 뭐 해 먹을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30년 해보니까요. 이게 또 어떻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항시 대기. 그 대신 아내랑 애들 둘은 갈 데가 없으니까 처가에 내려보내는데 이 행복한 아침 변명으로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요 방송도 뭐 명절 특집이 나갈 것 같아서 큰일 났어요. 이유 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항상 갔었는데 이번에는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가시면서 나오는 얘기가 차례는 어떻게 지내기로 하셨어요? 이호선 박사님? 저희는 원래 차례는 지내지 않는데요. 대신에 이제 저희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벌초는 대행을 통해 가서 대부분 했더라고요. 대부분 하고 이번에 전례 없이 요새는 왜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딱 찍으면 TV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TV로 네. 연결이 돼서 이번에 영상 차례 지낸다고요. 영상 차례, 모바일. 그런 집 네. 2집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로 모여서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리 만나서 간단히 식사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 예배하고 네. 그냥 각자 직콕으로 있기로.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보니까요.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아니, 사촌들 줌 미팅 한다고. 줌으로. 그러더라고요. 아, 뭐 정말 사회 변화가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물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태풍이나 뭐 비도 많이 왔고 추석 물가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주부님들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실 네. 겁니다. 올 여름 정말 이렇게 긴 장마 없었잖아요. 장마 끝나자마자 또 태풍 오게 되면서 참 먹거리,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몇 개 핵심 품목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배추가 진짜 많이 올랐고요. 네. 배추는 이제 맞아요. 포기당 10,000원대 100% 이상, 2배 이상 올랐고 네. 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무 한 개 가격이 거의 192% 정도까지 오른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과도 지금 6만 원대 10kg입니다. 60% 가까이 올랐고요. 한우 등심 1kg도 10만 원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추석에 또 네. 수요도 많이 있고요. 선물 네. 수요도 하니까. 달걀 한 판도 거의 한 7% 넘게 오르게 달걀이 오를 정도 되면서 전반적으로 달걀은 또 수요가 의외로 많이 늘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전부 쳐야 전부 쳐야 되죠.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추석 밥상 물가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주부님도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이거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제가 그저께 또 제가 요리를 못하는데 또 김치 담아 보려고 또 겉절이 있어야 먹으니까요. 네. 배추를 2포기를 사가지고 담았는데 저희가 늘 담는 김치통이 보통 2포기를 하면은 하고 넘쳐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배추가 한 통에 10,000원인데도 이렇게 크질 않아요. 네. 그냥 약간 얘가 컸나 싶을 정도의 애들 2통이니까 막상 담아도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가 배추가 뭐 한 통이다 2통이다 얘기합니다만 사실 양 자체도 좀 작아졌기 네. 때문에 10,000원 이상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림하는 남자다 보니까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제가 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채소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과일값 우리 첫째 아들이 좋아하는데 그것도 한 5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장을 어떻게 보고 이 추석상 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거예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너무 될까요? 올랐어요. 네, 이제 수석 창살의 비용 이제 매 이때쯤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이제 4인 가족이 나오고 네. 대형 마트에서 이런저런 먹거리 샀을 때 기준인데요. 전통시장은 평균으로 25만 1,400원대고요. 반면 대형 마트는 31만 6천 원. 네. 딱 봐도 전통시장에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싸겠죠? 예. 약 20%나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전통시장 이용할 때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하면 더 저렴한 그렇죠. 거예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이제 온누리 상품권 제가 막 처음 나왔을 때 네. 홍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이들 요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가게 되면 10%가 네. 바로 할인이 되는 거고요. 구매 한도도 최근에 거의 1인당 100만 원까지 네.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만 원을 샀다면 기본으로 10만 10만 원. 네, 할인을 받고 여기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전통시장에서 상차림 준비하면 또 마트보다 그렇죠, 그렇죠. 또 20% 넘게 싸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시장 갈 때요 온누리 상품권을 맞아요. 모바일로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요 시스템 갖춰주셔야 돼요. 네. 안 되는 데가 많아. 그러면.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은 이렇게 뭐 바코드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코드가. 가게에 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 시스템이. 네. 큰데 시장에도 큰 상점 있죠. 거긴 되는데 웬간한 데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냥 시스템 갖춰주세요. 그래야 이걸 쓰죠. 네. 시스템도 갖춰지고 또 많은 분들 알아보셔서 이런 혜택들 놓치면 아깝잖아요. 네. 다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각종 지원금을 누가 또 언제 얼마나 받게 될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논란이 있었던 지원금 통신비부터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부안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가면서 국회 최종안, 그러니까 4차 추경은 어떻게 됐느냐. 당초에 통신비 2만 원은 13세 이상은 이제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대상이 좀 좁혀졌습니다. 즉, 만 16에서 34세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을 못 받습니다. 35세에서 64가 못 받고. 못 받아요? 예, 65세 이상이 지급을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중간 대목이 못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되니까 전체 예산은 원래대로 했었으면 9,200억, 네. 9,300억 정도에서 절반 정도가 5천억 정도가 남게 네.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남은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게 돌봄 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원래 7세 미만이었는데 정부안은 초등학생 20만 원이었잖아요. 네. 여기 중학생이 들어갑니다. 네. 아까 이제 한 부분으로 해서 중학생은 15만 원입니다. 대신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에 무료 백신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고 또 이타 법인 택시 기사님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지원도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네, 말 나온 게 같이 설명해드리면 뭐 법인 택시 얘기를 했으니까요. 당초에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또 매출 4억도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을 했죠. 그러니까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같은데 또 산학금 방식인데 우리는 어떡하냐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국회에서 법인 택시 기사분도 1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건 회사에서 신청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셧다운했던 12개 업종이 있었잖아요. 200만 원씩인데 12개 업종 중에서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당초 정부 안에서는 빠졌죠. 그러니까 이 콜라텍 유흥주점이 왜 우리만 빼느냐. 단란주점과 헌팅포차는 되는데. 근데 마지막 최종 국회안에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이 됩니다. 이 업종주가 200만 원을 받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무료 독감 백신 얘기를 했는데 통신비 줄이게 되면서 기존 무료 대상자보다 한 100만 명 이상, 105만 명이 추가 확대가 됐다. 이게 달라졌습니다. 요 독감 백신 걱정 많아요, 요즘에. 요 얘기는 이따 핫 이슈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원도 받고 신청도 받고 입금도 되고 막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고용 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가장 먼저 입금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고용지원금은 상반기에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받게 되고요. 소상공인 분들은 일단은 문자 오는 대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따로 서류 같은 거는 일단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국세청이 알아서 쏴주고 나중에 바뀔 때는 환급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 돌봄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근데 돌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은 당국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스쿨뱅킹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게 될 텐데 다만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서 홈스쿨링이라고 하나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별도의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문제 쉽게 풀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핫 이슈로 알아보죠. 먼저 첫 번째 어떤 얘기입니까? 네, 금주이슈 탑3입니다. 3위부터 보시죠. 3위는 석방 40분 만에 흉기 난동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함께 화투를 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69살 김모 씨입니다.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김 씨.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를 묻는 질문에는 대뜸 잘 지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과도 평소에 많이 다투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술도 사주고 담배 다르고 뭐 복국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 씨는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가 45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3차례나 도박 신고를 했고 자신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재차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한 끝에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석방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석방 후 40분 만에 피해자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당일 흥분된 상태에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 전과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재범 가능성이 큰데도 성급하게 풀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포 시간이 48시간이니까 시간 내에 조금 더 조사를 한다든지 조금 더 경찰서에 잡아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더라면 경찰청은 경찰의 체포 후 석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고 풀려난 지 40분 만에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건 개요부터 좀 보죠. 간략하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60대 남성이 지인을 살해한 사건이죠. 예. 네. 19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그 1,5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고 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 간에 시비가 붙었고 이 문제가 됐던 이 60대 남성이
이제 자기가 화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네. 지금 불법 도박판이 벌어졌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불법 도박에 대한 혐의는 없으니까 네. 경찰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에 또 격분한 이 남성이 도박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흉기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나 잡아가서 좀 데리고 가라. 그리고 셀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지금 이게 불법 도박판이 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해주느냐. 이제 항의하면서 다시 신고를 했고 이 경찰이 이 과정에 또 출동을 했더니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예, 특수 협박 혐의로 이 사람을 그제서야 입건을 합니다. 네. 입건을 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는데 이제 구속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 네. 그러므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후에 이 사건이 참상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경찰서를 나선 지 뭐 1시간이라 하셨는데 40분 정도 1시간? 네. 그 정도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요. 우선 처음에 경찰이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의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특수협박 혐의로 이제 이 사람이 뭐 흉기 있다 그러고 전화로 막 협박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혐의가 인정이 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 내용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증거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일단 여기서 구속해야 될 조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이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큰 일까지 벌어질 거는 모르고 풀어줬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찰의 대처가 맞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청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석방의 어떤 적절성 여부 진상 조사를 하겠다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전과 45범이라고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뭐 폭력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뭐 크고 작은 범죄들로 전과 45범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전과 이제 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별이 45개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뭐 전과 사항들을 이 사람을 입건했을 때 참고는 하는데 입건 당시의 혐의가 뭐냐 이것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 확보됐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풀어줬던 것이다. 경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봤지만 자신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셀프로 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인이 흔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별한 경우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69세로 알려져 있는데 45범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1년에 한 번이라고 치더라도 25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죄가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이렇게 진단을 할 만은 한데 어쨌든 우리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될 겁니다. 하나는 공격의 의도고 또 하나는 방어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든 도박이라고 하는 그 판에 있었고 거기서 아마 잃었던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한 것 같으니 이거는 방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공격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피의자의 상황이 좀 독특해요. 본인이 신고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은 게 말려줘 이런 사인도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전과가 45범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 범죄와 관련돼서 본인의 통제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고 한 45범 정도 된다면 내가 이 정도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흉기에 관련돼서 또 내가 앞으로 혹시라도 할 수 있을 만한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에게 알렸던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나를 좀 말려달라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뭐 간단히 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이게 이제 범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신고하면은 보통 그래 네 돈 돌려줄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사건 사고 관련한 핫 이슈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금주 이슈 보겠습니다. 이번엔 2위인데요. 2위는 불안이 키운 독감 백신 관리입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어젯밤 급하게 중단되자 병원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전화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독감 때문에 예약을 많이들 시도를 하고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거 시도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만 13세에서 18세 대상 무료 접종 백신이지만 정부는 전체 무료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말이 다른 겁니다. 어린이도 돈 내고 맞으시면 가능해요. 하려고 그러다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유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모든 거 하지 말라고. 백신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접종 시기를 놓칠까 걱정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왜 날 더 추워지기 전에 맞춰
문제가 된 백신이 다시 유통되는 건 아닐지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 그 약이 나중에 정말 폐기가 됐는지 아니면 다시 이런 사태가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고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지만 독감 백신 불안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무료 접종 중단 소식에 현장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흉흉한 얘기도 돌고 막 이래요. 네. 사실은 뭐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또 유치원 다니니까 네. 원래 요번 주에 맞고 다음 주에 추석 때 어디를 보내도 가야 좀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적정 온도가 유지가 안 됐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니까 이거 맞춰야 되나 그 이후로 해야 되나 좀 불안하긴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의료 상황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특별히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의사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이게 독감이 함께 유행할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때보다도 더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면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다음번에 우리가 맞게 될 백신은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국가 단위 접종 사업이 처음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인 건데요. 이게 뭐 유통 과정에서 뭐 문제가 좀 생겼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제부터 만 13세부터 18세 사이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백신 중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상온에 노출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백신이라는 건 콜드 체인이라고 해서요.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마지막 접종까지 2도에서 8도 정도의 계속 그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상온이라는 건 일반 이런 온도에 노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단백질 성분인데요. 이 단백질 성분에 어떤 변형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의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된 백신이 이만큼 생겼으니까 그럼 빨리 다른 백신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백신이라는 게 참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우리나라에 확보돼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사오더라도 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야지 빨라야 한 내년 2, 3월이 돼야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만 한 2주 정도 걸린다니까 그렇죠. 지금 다들 걱정은 이 백신 또 폐기되고 이러면 백신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접종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료 독감 백신 원래 확보됐던 게 이제 1,900만 명 분에 이번에 코로나19의 뭐 트윈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독감하고 코로나가 함께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추가했던 것까지 합치면 2,964만 명 분이 필요한 건데 폐기된 양만큼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도 걸리게 되고 또 생산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금 많이 모자라고 그 신성약품이라는 이번에 이제 유통에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다시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달 초에 백신을 맞은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요. 물량 부족할까 봐 일단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기존 백신은 괜찮나라는 생각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카페는요. 지난주에 이미 아기 독감 백신 맞췄는데 불안하다며 그전 것도 관리가 잘 됐을지 의문스럽다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페는요. 병원에서 유료 백신으로 아이들 접종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료 접종이 재개됐지만서 이거 과연 맞춰야 되나? 안 맞춰야 되나? 그렇죠.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백신들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얘기에 따르면 8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접종이 이미 진행됐던 것들은 이번에 유통되면서 문제가 있었던 백신하고는 다른 것이고 각각의 병원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해서 접종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백신을 빼돌린 정황이 또 잡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 고생 많으시다고 우리가 많이 이제 찬사를 보내는데 일부 의료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한 공공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원래 독감 백신을 접종하려면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되고요. 거기서 예진표를 작성한 이후에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병원의 간호사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접종해주겠다라면서 약제실에서 이 백신을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백신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런 일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네요. 네. 이게 생각해보면 이번만 그랬을까? 이런 네, 생각도 네.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의 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약품인데 이거는 대단히 도덕성은 낮고 이기성은 굉장히 높은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죠. 여기만 그럴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이거는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잖아요. 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공적인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귤 한 박스를 선물해서 그거를 우리끼리 나눠 먹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병원 자산이고 그리고 이게 백신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적정 온도를 유지 못하면 변형이 되거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거를 이게 후진격해서 뉴스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까지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얘기 이슈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3 1위입니다. 1위는요, 고향에서 온 영상 편지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휴대전화 앞에서 영상 편지를 찍습니다. 모든 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모든 거 다 잘하고 있지만은 섭섭한 마음은 마음 한구석에 꾹 눌러놓고 자녀에게 고향집에 오지 말라고 신신 당부합니다. 세월이 가니까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내 혼자 여서 너 생각하고 서서 잘 쉬있구만. 명절에는 안 오더라도 또 뒤에 또 천천히 또 오면 되겠지.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는 거 그게 안 좋습니다. 경북 의성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작하는 영상 편지입니다. 의성군은 인구 40%가 65세 이상인 노령인구 1위 지역. 그만큼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하던 군청은 영상 편지를 제작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들도 또 엄마 영상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놓이면서 이렇게 편안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기회에 이렇게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생활지원사 120명이 어르신 댁을 일일이 찾아 동영상 메시지를 녹화해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원고도 사전 연습도 없지만 지난 사투리 속에는 자녀를 아끼고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걸 젊은 친구들이 보면 뭐 영상 통화하면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요 그거 한번 가르쳐드려도 다음번에 또 잊으세요. 네. 그래서 영상 통화 잘 안 돼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직접 찍어서 자녀분들께 그 소식을 알려주고 고향에 오지 말고 역기성하지 마세요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네. 그 사실 뭐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우리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네. 이제 명절에도 이런 비대면이 현실화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글쎄요 일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명절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객지에 나와 있는 자제분들이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자주 못하는 분들 많은데 네. 이게 뭐 꼭 명절 때만 이럴 게 아니라 평시에도 좀 자주 이럴 수 있었으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제분들도 마찬가지로 안부 전화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생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이제 오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자꾸 들으니까 와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나 혼자 보낸다. 약간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려서 약간 마음이 짠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렇게 영상 통화처럼 영상을 보내신다는 건 이제 몇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게 지금 우리가 생활지원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기 사회복지 차원에서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그럴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사실은 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녀들 마음도 조금 편안해질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차라리 현금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입금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넣어야 돼? 얼마나? 가능한 많이. 네. 아니 그거 계산하면 돼. 오메감의 교통비, 그렇죠. 가서의 비용, 뭐 이런 걸 딱 그 비용이 안 되니까 그걸 추가해서 드려야죠. 네. 아니, 그 영상에 멘트 하나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내줘라, 이렇게. 자, 어쨌거나 영상 외에도 뭐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색적인 문구들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센스 있는 문구로 이루어진 현수막이요. 전국 각지에 내걸리면서 귀성
관광객들의 공감과 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문구들을 살펴보면요. 광주에서는요. 아가야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냥 집에 있어 보러라. 완도는요. 얘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 그리고 가까운 인천의 경우는요.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용돈만 보내라. 이런 것도 많네요. 지역 사투리를 그대로 살린 문구가 담겨요. 뭐 재미를 선사하기도 하고 기억에도 많이 남는데요. 요번 정말 추석 코로나를 막으면서도 가족끼리의 정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시댁의 어떤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이 남편에게 꼭 얘기하죠. 요새 제일 유행하는 플랜카드가 불효자는 옵니다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오지 말라 하니까 살짝 오히려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떻게 얘기하나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질문도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며느라 내려오지 마라. 이 전화만 기다린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본격적인 눈치 싸움 시작된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말을 함부로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형제가 많은 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서가 얘기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이번에야말로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한 맘카페를 보니까 사실 오지 말라 하는 시댁의 문자 인증샷 이게 다른 어떤 명품 가방보다 값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며느리들에게는 또 다른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요. 거기에는 얘들아 코로나19도 심한데 고향에 올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끼리 잘 지내라. 나도 잘 지낼게. 그런데 밖에 자동차 소리가 나면 밖을 내다보게 된다. 어떻게 알아? 추석 연휴 관련해서 뭐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난달 26일에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제 본인 청원인을 며느리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추석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하고 있는 답답한 이 며느리의 심정을 아느냐라면서 요지는 뭐냐? 이 연휴 자체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플하네요. 근데 사실 이호선 교수님도 며느리의 입장이잖아요. 이 고민에 공감이 어느 정도 되실 것도 같은데. 추석이나 명절을 없애달라고 하는 이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마음의 청원은 결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또 시련의 시기이고 또 이 시기가 굉장히 또 상담이 많은 시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때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추석은 조금 아련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왠지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거든요. 며느리들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일부 어른들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데 좀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나 10살, 7살 두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 저희 어머님 왔다 갔다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저희가 딱 이렇게 뭔가 빌미를 붙일 때가 추석이랑 설날밖에 없고 또 설날은 한해 시작이니까 추석 때 많이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보는데 이거를 코로나19 때문에 안 봐야 되나? 근데 또 사실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얼굴 뵙고 건강한지 그리고 또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주는 걸 또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아쉬움이 많은 추석이고 걱정도 되는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방역 문제로요. 세대 갈등이 좀 빚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요. 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세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내에서 이제 뭐 승객들 폭행하는 내용들 또 특히나 이제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이제 장년층들이 벌인 일이다라는 부분에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좀 조롱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랑제일교회 참석자들 중에 확진자들을 살펴보면 50대 또 60대가 각각 250명 또 446명.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어르신들한테 제발 좀 집에 있어라. 왜 자꾸 나오느냐. 이런 식의 어떤 조롱성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는 게 앞으로의 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 옆에 있는 가족도 행복해야 되고 이웃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찌 보면 제일 한 가족 구성원이 사실은 50대, 60대인 부모님과 이 20, 30대 자녀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또 많은 젊은 부분들이 거기를 왜 가세요 하면은 또 부모님들은 나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양보하셔서 서로 입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때 우리가 어르신들을 젊은 층들이 틀딱이다 이렇게 불러서 굉장히 괘씸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번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의 그 조롱이 이게 좀 방식이 좀 나쁠 뿐이지 사실상 약간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이 사회에 우리 어른됨이 어떤 것인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이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추석 명절에는 성묘가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성묘 문화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향 방문도 자제해달라, 그리고 또 성묘도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립묘지들도 이런 대열에 동참을 했고 이 국립묘지 참배 자체가 금지가 됐습니다. 전국에 11개의 국립묘지가 현장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선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묘 봉안 시설들 있잖아요. 여기에 예약을 받아서 예약 인원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있고 또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 30일부터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라인 참배로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됩니다. 온라인 참배는 그 국립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추석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유료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거겠죠. 고속도로 통행료 이번 연휴 기간에는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정상 요금 그대로 다 내셔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겠고 이렇게 해서 생긴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걸 휴게소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나 물품을 확보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또 이렇게 가다가 휴게소에서 주전부리하는 게 또 또 여행의 묘미였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근데 이렇게 고향에는 안 간다면서 어디 이렇게 관광지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행들을 가요. 예약지 정말. 꽉 찼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주말만 돼도요. 강원도에서 서울 들어올 때 보면 차가 막혀서 엄청 막히죠. 강릉에서 6시간 걸려서 왔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연휴 기간에도 여행을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30일부터 주말까지 끼면 5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것이고 직장인들 중에서 뭐 휴가 하루 이틀 더 붙이면 뭐 9일까지도 쉴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주도나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조트나 호텔들 예약률이 95%라고요. 거의 뭐 아주 그 성수기의 휴가철 같은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포공항 또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예약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만 19만 명 이상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 참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역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와서 제대로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여기 이제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조치 내놓고 있고 제주도 입도할 때 공항이나 뭐 선박 통해서 오면 이제 항에서 발열 체크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단 검사 이루어진 이후에 제주도에 들어갈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약된 숙소라든지 뭐 또 렌터카드라든지 교통편 이용할 때도 모두 이 방역 수칙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 책임하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인데요. 오늘 딸바보 아빠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딸바보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요. 딸이 또 그렇게 아빠를 챙기는 효녀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 가지고 있을지 닥터가 간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MC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재입니다. 닥터가 간다 네 번째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그냥 볼 수 없죠. 제가 준비됐죠? 네. 영상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닥터가 간다 이동엽 아저씨 장은재 선생님. 저희 아빠는 바리스타이신데요. 아빠가 카페에서 혼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고 집에 오면 아빠가 늘 피곤하다고 하시고요. 다리가 퉁퉁 붓고 어깨도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도 저와 오빠, 엄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닥터가 간다 도와주실 거죠? 어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예쁜 딸이네요. 지금 아버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쳐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네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시죠. 시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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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따라오세요! 여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눈 보셨죠? 아, 많이 놀라셨네. 혹시 홍철희 씨 따님 계세요? 예, 있습니다. 드디어 홍철희 씨를 찾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따님이 우리 아버지 건강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모르셨죠? 예,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딸이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하고 관계가 좋은가 봐요. 아무래도 막내기도 하고요. 퇴근하고 가면 힘이 들어서 네. 잘 놀아주지는 못하는데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커피 이 카페를 운영한 거는 네.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3년? 원래는 타 지방에서 네. 또 한 3년 정도 했고요. 네. 오, 6년 정도 하시면 거의 베테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정도 먹으면 괜찮을까요? 보통 커피 한 잔에 한 100ml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통상적으로 한 300ml에서 한 400ml 정도의 카페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연이은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낸 홍철희 씨. 좋아하는 커피라도 배워보자 해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평생 직장이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진짜 커피 없이는 못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6년 전 26 어린 나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홍철희 씨. 어느새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과 초등학생 막내딸을 둔 아빠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생계 수단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대중적으로도 서로 모두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고요. 부담감도 사실 더 커지게 되고요. 아침부터 커피를 찾는 손님부터 점심, 오후, 밤까지 대중 없이 손님들이 찾는 카페.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라면 하나 먹기도 힘든데요. 손님 오셨어요. 이제 좀 먹자.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다 불었죠. 일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매출이 좀 줄은 상황이라 지원이나 알바를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많이 만들고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지만 혼자 일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식사는 물론 보이지 않는 고된 일들까지. 예전에는 거뜬하게 들었던 물건들도 지금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 어깨와 손목, 다리 통증은 만성이 돼가고 결국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관리가 사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일과들에 쫓기다 보니까 제 몸을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건 체중과 약들 뿐입니다.
제가 매일 먹는 약인데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그다음에 물 관절 소염제,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허리 척추 쪽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그대로 병원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수술을 못한 게 사실은 수술을 하면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술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가장이다 보니까는 그게 가장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홍철희 씨. 그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닥터가 간다 현장 진단을 해봤는데요. 동일하게 불편하시고 이제 정확한 진단은 이렇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좀 몇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여러 가지 종합병원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혈압, 고혈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혈압이 있으신 상태에서 또 신장 기능 좋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또 키에 비해서 또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는 편이고요.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이제 뭐 40, 50대 남자분들이 또 가질 수도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 해결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겁이 납니다. 겁나죠? 예, 겁이 나고요. 사실 좀 무섭네요, 지금.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제작진과 저랑 우리 정 선생님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진 사람이 이 커피를 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자, 우리 제작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여러분. 독립에 또 이겨버렸습니다. 큰일 났네. 가위바위보. 선생님, 정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일부러 이러지 마세요. 행복합니다. I wish I was sober before you came over. But you know that this is making me nervous. I'm drunk in a cafe, you're drinking a latte. And I haven't slept a wink waiting for this date with you. 라떼 3잔 나왔습니다. Do you feel it too? 다음 주 호소하신 증상 자체가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진행을 해서요. 우선 겁이 나. 과연 홍철희 씨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다음 주 닥터가 간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홍철 씨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네네. 제대로 식사도 못 챙기고 쉴 시간도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다음 주 닥터와 한다를 통해서 건강해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닥터와 한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출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출연 신청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까 닥터가 간다는 다다음 주에 확인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이 추석입니다. 네, 저희가 그날 또 방송이 없다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요. 다다음 주에 닥터와 한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출연 신청은 뭐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